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괴테의 인생 수업입니다. 저자는 사이토 다카시, 출판사는 알파미디어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테는 내가 아는 한 인류 최고 수준의 자질을 가진 인간이다. 그는 희대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시인이었고 고대 예술에도 죄가 깊었다. 그뿐인가? 각본을 써서 연출도 하고 직접 극장 설계도 했다. 게다가 과학자로서 최첨단 연구를 하고 정치가로서도 바빴으며 국왕의 상담 상대이기도 했다. 한 분야에서만도 초인류인데 여러 역을 동시에 소화했다. 평생 열정적인 연애를 거듭하며 82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현역으로 활동했다. 괴테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자신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느냐란 그러한 점에서 한계에 가까운 수준에 도달한 인물이었다. 과도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그것을 승화하고 또한 균형을 가진 사회인으로서 살았던 괴테는 정신적 인간으로서 하나의 도달점이다. 에너지를 잘 사용하는 법. 여기서 괴테는 에너지를 잘 쓰는 요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생각하는 스케일이 남달리 훌륭해도 마음만 커서 현실의 일이 전혀 진행되지 않으면 곤란하다. 사실 나도 이런 상태에 빠진 적이 있어. 이 말에는 매우 수긍이 간다. 내 경우에는 수험 공부가 바로 이런 경우였는데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공부하기 싫었다. 내가 공부하기 싫었던 그 이유는 왜 공부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인 사색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사유에 막대한 에너지를 쏟은 결과 나는 지치고 수험에도 실패하고 말았다.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에 문제집을 풀었어야 했다. 다시 말해 수험이란 대상을 두고 문제를 세분화하여 생각했으면 해결책은 더 간단했을 것이다. 국어는 비교적 좋아한다. 영어도 싫어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하나 작은 단위로 나눠 생각하면 거창한 목적의식을 갖지 않아도 수험을 앞두고 힘을 얻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다루는 대상을 세분화하라.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는 우선 다루는 대상을 작게 나누는 게 중요하다. 그런 방법에 익숙해지면 목표를 조금씩 넓혀가는 게 좋다. 그림을 그리는 작업도 이와 매우 비슷한데 예를 들어 인물이 난립하는 대작을 갑자기 그리려고 하면 통일성을 갖추기 어렵다. 어떤 대가라도 인물의 균형이나 구도를 잡는 방법을 습작으로 조금씩 훈련을 하고 그 과정을 거친 뒤 대작에 도전한다. 일이나 기술도 이와 마찬가지로 범위를 좁히는 것이 요령이다. 괴테 자신이 가장 좋은 건
대상을 12개 정도로 나눈 뒤에 시로 짓는 거야 라고 말한 것처럼 우선 주제를 잘게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수렴해간다. 그러면 레이저 광선처럼 에너지를 한 점에 집중시킬 수가 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누구나 상당히 괜찮은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것이다. 어려운 기술이 아니어도 좋으니 뭔가 하나에 숙달해보자. 가슴을 펴고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신용을 얻으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그게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도움이 된다. 괴테에 따르면 무언가를 공부할 때 무턱대고 시도한다고 몸에 익지 않는다. 좋아. 이걸 직업으로 삼아야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배우려고 해야 하는 것이다. 이걸 하자라는 마음가짐이 전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예커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처음부터 연극을 만들 생각이었으면 고대사와 근대사가 자기 안에 더 많이 남아있었을 텐데 하고 안타까워한다. 괴테는 항상 배움을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를 풀어서 생각하면 배움으로 작품을 만들거나 일하겠다는 의지가 없이는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몸에 익히는 요령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면 공부할 때의 적극성과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달라진다. 뭔가를 해보려고 보고 듣는 사람은 이걸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꼴로 만들 거야. 이런 생각으로 꼭꼭 씹어 먹는다. 자신이 하려는 그 일에 비추어 이해하면 무엇이든 영양분이 될 수가 있다. 스터디 모임이나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도 자신이 직접 뭔가 시급한 과제를 갖고 있지 않으면 배운 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건 말하자면 공부를 위한 공부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공부를 해도 언젠가 결론을 내자. 이렇게 느긋하게 임하다 보면 아마 평생 그 공부는 끝나지 않을 것이고 결론도 나지 않을 것이다. 해야 할 과제를 정하면 그에 따라 억지로라도 응용을 해봐야 한다. 일상의 사소한 부분에서 배움을 생활화하라. 예를 들어 나는 요리를 전혀 할 줄 모른다. 외식을 해도 맛있었는지 맛이 없었는지에 대한 감상만이 남는다. 간 부추 볶음은 A라는 식당보다는 B라는 식당이 음식이 맛있다는 정도의 지식은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이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뿐 아니라 입맛이 좋아진 만큼 A라는 식당에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져 오히려 불편하다. 하지만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B라는 가게에 가서 먹었을 때 더 맛있게 간 부추볶음을 만드는 요령을 터득할 수가 있다. 설령 그때까지 간 부추볶음을 먹어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식당에서 먹은 순간 만드는 순서나 양념에 필요한 것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스스로 만들어 먹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먹으니 그 요리의 핵심이 순간에 몸에 배는 것이다. 또 내 경우는 남의 집의 인테리어나 여성의 패션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 딱히 의식해서 보지 않는다. 최근 나는 여배우를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가족들이 어땠어? 라고 물어도 인물에 관해서라면 몰라도 패션에 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일상의 사소한 장면에도 항상 배운 걸 실천적으로 살리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 섹스피어나 모차르트처럼 가장 독창적으로 꽃피는 지성이 기존의 좋은 것을 잘 소화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모차르트로 말하자면 그의 작품 중에는 하이든의 곡과 매우 흡사한 데가 많이 있다. 독창성이란 주관적인 요소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좀 더 강력한 것을 동경하고 크게 영향을 받으라고 괴테는 말한다. 괴테는 독창성이란 단순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우리가 과거의 문화와 지혜를 존중하고 이를 현대적인 맥락에서 재조명함으로써 더 깊고 풍부한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괴테의 경고는 단순한 과거 회귀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통합하여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방향으로의 진정한 창조성의 추구라는 메시지였다. 이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교훈으로 현대인들이 쉽게 잊어버리기 쉬운 가치이기도 하다. 이기는 이론. 이기고 있을 때는 방법을 바꾸지 않는다. 이것이 승부에서 이기는 철칙이다. 여기에 다른 방법을 약간 변형해도 상관없지만 자신의 기본적인 승리 패턴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기고 있을 때 계속 그 방식으로 밀고 가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이기고 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느끼고 스스로 게임을 망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운이 좋을 리가 없어.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을 리가 없어. 이렇게 플레이하기 전부터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계속 이길 수 없다. 나도 운동을 해봐서 잘 알고 있다. 자신의 주특기를 활용하여 이기고 있는데 이대로 통할지 어떨지 불안해진다. 아니면 같은 기술만 쓰다가 지루해져서 이것저것 다른 기술도 쓰다가 자신의 주특기마저 무너진다. 유도의 야마시타가 삿거리로 금메달을 땄을 때는 자연스럽게 안짱다리가 걸리는 느낌이었다. 기술을 걸면 타이밍 좋게 허벅다리가 걸려 상대가 쓰러진다. 물론 그들은 그 밖에도 다양한 기술을 구사할 수 있지만 이기고 있을 때는 주특기로 공격하는 것이 이기는 이론이다. 스스로 질리지 않는 것도 재능이다. 또 괴테는 승부에 나설 때
그 기술로 계속 이길 수 있는지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나는 오랫동안 현장을 경험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연극이든 오페라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분명치 않으면 연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괴테라는 인물의 재미난 점은 연극이나 오페라 등의 원작이나 각본을 쓸 뿐 아니라 실제 지도도에서 극장이 한산하면 매우 책임감을 느꼈다는 점이다. 관객이 적으면 더 이상 상연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엄청난 힘이 낭비되고 있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점 때문에 작가로서 엄청나게 단련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보통은 모처럼 막대한 에너지를 들여서 연습을 해도 2개월에서 3개월, 심하면 몇 주 만에 막을 내리고 다음 공연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괴테의 말에 따르면 어떤 작품이 잘 맞으면 바꿀 필요가 없다. 모든 작품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몇 년이고 똑같이 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만약 그런 장기 흥행의 전망이 없다면, 혹은 장기 흥행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연습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즉, 성공에 대한 전망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예를 들어 연극. 지붕 위의 바이올린 연주라는 이 연극은 장기 흥행을 기록한 작품이다. 히트를 치면 계속한다. 이 말은 자신이 하는 일에 실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이렇게 집요하게 하는데도 어지간히 질리지 않는구나 싶지만 질리지 않는 것도 재능이다. 기본적으로 20년 동안 같은 연기를 하면 배우는 대사를 틀리지 않는다. 연기도 수백 번 반복해서 안정감이 있다. 배우는 오늘도 똑같구나, 이런 매너리즘에 빠져 관객이 그 안정감을 바란다는 사실을 놓치기 쉬워진다. 그래서 자신에게 실증이 나면 처음 보는 사람, 혹은 반복해서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무엇보다 공연을 오래 할수록 대사 전체를 각 배우가 어떻게 요령 있게 전달하는지 알아서 애드리브가 잘 먹힌다. 관객은 약간의 연기의 변주를 줬을 때 이번에는 여기를 바꿨구나 하고 찾아보는 재미가 있다. 하지만 애드리브 위주의 퍼포먼스는 보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다. 골격 없이 그 자리에 기세로만 연기하면 관객 반응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코어 팬들은 즐길 수 있겠지만 처음 보는 관객에 대한 의식은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다. 금강을 찾으면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예술가뿐 아니라 창조적으로 일하려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만들고자 하는 의식이 강하다. 2번이나 같은 거라고 발전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굴욕적인 일이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말했으면 한다. 하지만 정말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면 이 힘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를 억누를 필요도 있다. 이것저것 새로운 변화를 보여줘도 반응이 썩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능이 있는 사람일수록 평범하고 항상 똑같은 일을 한다는 말을 듣기가 고통스럽겠지만 비판을 견딜 수 있을 만큼 대담해져야 한다. 끊임없이 새로운 소재에 손을 대다가 모처럼 찾은 큰 금강을 놓치는 사람도 많이 보았다. 반대로 큰 금강을 찾아 철저하게 이곳에서 일하는 유형도 있다. 사실 일할 때는 그 장르를 세세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 응용력도 높다. 어디를 어떻게 바꿔야 새로워지는지 꿰뚫어 보고 있다. 요리의 세계에서도 실력 있는 요리사일수록 기존의 레시피를 약간 변형하여 새로운 요리를 만든다. 맛과 기술을 쏙쏙들이 알고 있어. 여기와 여기를 두세 군데만 바꾸면 충분히 새로운 맛이 난다고. 이렇게 즉석에서 아이디어도 낼 수가 있다. 10개, 20개나 바꾸는 건 아깝다고 여긴다. 전직 장대 높이 뛰기 선수인 세르게이 부브카는 세계 기록 보유자이다. 부브카는 장대 높이 분야에서 너무나 탁월해서 어떻게 하면 1cm씩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실 한 번에 10cm씩 기록을 다시 쓸 능력이 있었는데도 일부러 1cm씩 점프를 했고 그때마다 세계 기록 갱신 소식을 세상에 알리며 자신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릴 수가 있었다. 인터뷰에서 읽었지만 1cm씩 기록을 늘려가려고 했다고 본인이 말했다. 이는 조금 다르지만 금강을 찾는다는 의미에서는 같다고 생각한다. 본래 일을 할 때는 여기다, 금강이다 싶으면 모든 걸 거기에 쏟아붓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철저하게 하는 것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 금강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다. 이제는 금강을 찾은 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보자.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걸 내놓는 사람을 재능 있는 사람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묘목을 큰 나무로 키우고 많은 열매를 꾸준히 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시무라케는 수십 년 동안 바보영주라는 개그 캐릭터로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 원래 바보영주라는 캐릭터는 그가 발명한 것이 아니었다. 그 캐릭터를 철저하게 해내고 맛깔스럽게 연기하여 자신의 기회로 확립한 사람은 시무라켄 뿐이었다. 지금은 바보영주라고 하면 시무라켄이 연상된다. 전성기는 다시 돌아온다. 잘 나갈 때 실증을 내거나 막 아껴서 새로운 일에 손을 댔다가 신세를 망치지 않게 스스로를 경계해야 한다. 히트치면 계속한다는 괴테의 메시지지만 나는 이것을 변형하여 히트치면 시시한 자존심을 버리고 끝까지 계속하라고 말을 하겠다. 한번 크게 히트치면 절대로 제발로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세상이라는 독자는 몇 년에 한 번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하는 것이다. 모토미야는 화풍도 늘 그대로이다.
주인공의 스타일이나 얼굴 생김새, 입안에 폭포수가 쏟아지듯 절규하는 묘사 등 그 외의 그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만약 그 등장인물들과 비슷한 만화가 있다면 모요미야 만화의 흉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미지가 정착되어 있다. 모토미야에 의하면 금광에 금이 하나도 없던 괴로운 시기도 있었다고 한다. 한 번도 히트 친 적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히트 쳤다고 생각하면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한다. 몇 년에 한 번 엄청나게 큰 물고기 떼가 들어온다고 믿고 그 패턴을 갈고 닦으면 되는 것이다. 그만둘 때의 기준. 괴테는 히트 치면 계속하라고 권하면서도 만든 작품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두 말은 절대 모순되지 않는다. 어떤 정점을 보고 나면 물러나는 것이 중요하다. 작품이 성공했을 때 그것을 지속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는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고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성공에 집착하고 그 순간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정체되기 쉽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괴테는 자신의 작품에 만족하는 순간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는 창의적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태도이다.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한 작품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그 작품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 대신 성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괴테의 철학은 이러한 지속적인 자기 혁신과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물러나는 용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잠시 물러서서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면 더 큰 가능성과 기회를 발견할 수가 있다. 이는 단지 창작 활동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다. 벽에 부딪히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 생각해보면 일에는 방해가 따르기 마련이다. 괴테도 방해를 받아 일을 중단한 경험이 있고 그로 인해 집중이 끊어졌다고 말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해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독특한 의견을 밝혔다. 방해의 효용 중 하나는 중단을 통해 업무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나도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다. 예를 들어 중간까지 만든 기획 중 이미 세상에 비슷한 것이 있다고 하자. 한참 고민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발각되면 지금까지의 노력과 시간이 모두 헛수고였다는 생각에 우울해질 것이다. 비즈니스맨이라면 누구나 이런 문제를 겪었을 것이다. 나 역시 수백 가지의 다양한 문제를 겪으며 씁쓸한 경험을 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기획을 포기하면 정말 헛수고가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나는 지금까지 벽에 부딪혀서 그대로 끝낸 적이 별로 없다. 라이벌이나 경쟁자와 차별할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며 철저하게 고민하다 보면 새로운 길이 보일 때가 많았다. 왜 그럴까?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면 이해가 깊어진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대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겨난다. 현실의 장애가 자극이 되어 뇌가 온전히 가동하고 결국 극적인 변화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업무상 일어난 방해는 더 높은 차원으로 가는 원동력이라 할 수가 있다. 정반합의 변증법처럼 말이다. 방해를 방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기회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가 있다. 일에는 방해가 있기 마련이고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된다. 흔히 운동선수들이 하는 말인데 연습으로는 기록을 깰 수 없다. 극한 상황에서 발휘되는 계력까지는 아니지만 실전이 아니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모양이다. 뇌와 근육은 평소에 적당히 게으름을 피운다. 하지만 뭔가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면 그것을 극복하려고 단숨에 일을 시작한다. 그와 비슷한 것인지도 모른다. 또한 기량을 발휘한다는 의미에서는 컨디션이 좋을 때보다 좋지 않을 때 결과가 오히려 좋은 경우도 있다. 야구의 투수도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을 때 완방할 수 있다고 들었다. 몸의 일부가 아프면 감각이 예민해지고 플레이도 섬세해진다. 결과적으로 공을 신중하게 던지게 된다. 어찌 보면 장애는 의식을 명료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이디어를 잠재운다. 좋은 방해와 무의미한 방해. 물론 나는 어떤 방해라도 긍정하라고 말할 생각은 없다. 사법시험을 보거나 MBA를 따는 등 방해 요소를 온전히 제거하고 삶을 완벽하게 단면화하고 집중을 해야 목표를 더 빨리 달성할 수 있다. 나도 방해를 받으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다. 대학원 시절에는 10시간 이상 남의 방해를 받지 않아야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따라서 초인적인 힘이 없는 평범한 방해를 성가셔하는 건 이해할 수가 있다. 소설가나 화가 같은 작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외국에 가서 고독하게 일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일이란 인간이 만들어내는 방해를 포함한 인간의 인연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는 복합적인 산물이다. 어떤 일을 할 때 방해가 되던 사람과 어떤 일도 하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에서 오락 친구나 낚시 친구로 발전하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과 놀면서 일 이야기도 하고 끊을 수 없는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면 그곳이 일의 모체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일반적인 일은 거의 흐름 속에 나타난다. 방해로 생겨나는 그러한 것들을 전부 끊어버리면 정체되는 경우도 있다.
또 나는 아이를 갖기 전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시끄러워서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가 생기면서 나는 훨씬 더 일을 많이 하게 되었다. 지금은 아이는 물론이고 온갖 방해를 받지만 그때의 나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한다. 물론 예를 들어 전체 업무 시간 중 두어 시간은 혼자 작업장에서 틀어박혀 문을 열지 않거나 전화도 받지 않는 폐쇄적인 방식이 좋다고 생각한다. 일에서 납기 개념을 도입하라. 방해라는 위협에 대항하는 방법은 하는 일에 납기를 부과하는 것이다. 가능하면 빠르게 기한을 앞당긴다. 특히 집중력이 끊이지 않게 시간을 짧게 잡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시간이 길수록 방해가 들어올 확률이 높아진다. 일을 미뤄서 잘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사실 상대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로 방해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새로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그 일에 흥미를 잃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내버려 두어도 하게 된다. 마음은 하고 싶은 일을 우선시하기 쉽다.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해치우려고 한다. 하지만 어떤 기획을 어중간하게 남겨둔 채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끝났을 때 이미 전에 기획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보통이다. 즉,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재빨리 끝내는 게 최선이다. 계획을 세웠을 때가 가장 흥이 날 때이다. 그때 가령 앞으로 3개월 안에 만들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다. 어느 업계나 납기를 지키는 업체는 신용도가 높아 귀한 대접을 받는다. 나도 납기의 개념을 도입하고 나서 일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내 일로 따지면 마감이 그것이다. 납기를 지키는 것을 습관화한 덕분에 능력도 상당히 키웠다. 나 자신을 갱신해 나가는 것.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곧 모든 것은 과거가 되어 회고록을 쓸 수밖에 없게 된다고 여긴다. 젊은 시절에는 기운이 넘쳐 평범하게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지만 나이 들어 에너지가 떨어지면 회고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사랑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일을 하고 자신을 갱신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 이는 은거라는 개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하다. 세상에서는 아직도 돈을 어느 정도 모으면 재빨리 사업에서 손을 떼고 제2의 인생을 즐기는 기풍이 살아있다. 그런데 일본인은 평생 현역, 몸을 움직이는 동안은 계속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한 것 같다. 그러나 과거에는 일본에도 젊은 은거라는 개념이나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성인이자 측량가인 이노 다다타카는 젊은 시절 양자로 들어간 집안의 가업을 번창시킨 뒤 은거에 들어갔다. 그리고 은거하면서 지도 제작을 업으로 삼았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 덕분에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었다. 아주 충실한 은거 생활을 보낸 것이다. 또 에도 시대의 상인은 40살쯤이 되면 가게를 물려주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여생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금은 회사를 그만두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남성이 많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당시에는 비즈니스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더 일반적이었다. 물론 나도 취미가 적은 편이라 일이 없어지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다. 그럴 때 새로운 일에 도전해도 좋을 것이다. 또 사람은 나이가 들면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나이가 50을 넘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50살부터의 인생은 꽤 길다. 인생 이모작도 가능하다. 그런데 남은 시간을 회고록을 쓰는 데만 허비한다면 그 인생은 괴테의 말대로 너무나 슬프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괴테의 인생 수업입니다. 저자는 사이토 다카시, 출판사는 알파미디어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테는 내가 아는 한 인류 최고 수준의 자질을 가진 인간이다. 그는 희대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시인이었고 고대 예술에도 죄가 깊었다. 그뿐인가? 각본을 써서 연출도 하고 직접 극장 설계도 했다. 게다가 과학자로서 최첨단 연구를 하고 정치가로서도 바빴으며 국왕의 상담 상대이기도 했다. 한 분야에서만도 초인류인데 여러 역을 동시에 소화했다. 평생 열정적인 연애를 거듭하며 82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현역으로 활동했다. 괴테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자신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느냐란 그러한 점에서 한계에 가까운 수준에 도달한 인물이었다. 과도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그것을 승화하고 또한 균형을 가진 사회인으로서 살았던 괴테는 정신적 인간으로서 하나의 도달점이다. 에너지를 잘 사용하는 법. 여기서 괴테는 에너지를 잘 쓰는 요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생각하는 스케일이 남달리 훌륭해도 마음만 커서 현실의 일이 전혀 진행되지 않으면 곤란하다. 사실 나도 이런 상태에 빠진 적이 있어. 이 말에는 매우 수긍이 간다. 내 경우에는
수험 공부가 바로 이런 경우였는데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공부하기 싫었다. 내가 공부하기 싫었던 그 이유는 왜 공부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인 사색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사유에 막대한 에너지를 쏟은 결과 나는 지치고 수험에도 실패하고 말았다.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에 문제집을 풀었어야 했다. 다시 말해 수험이란 대상을 두고 문제를 세분화하여 생각했으면 해결책은 더 간단했을 것이다. 국어는 비교적 좋아한다. 영어도 싫어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하나 작은 단위로 나눠 생각하면 거창한 목적의식을 갖지 않아도 수험을 앞두고 힘을 얻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다루는 대상을 세분화하라.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는 우선 다루는 대상을 작게 나누는 게 중요하다. 그런 방법에 익숙해지면 목표를 조금씩 넓혀가는 게 좋다. 그림을 그리는 작업도 이와 매우 비슷한데 예를 들어 인물이 난립하는 대작을 갑자기 그리려고 하면 통일성을 갖추기 어렵다. 어떤 대가라도 인물의 균형이나 구도를 잡는 방법을 습작으로 조금씩 훈련을 하고 그 과정을 거친 뒤 대작에 도전한다. 일이나 기술도 이와 마찬가지로 범위를 좁히는 것이 요령이다. 괴테 자신이 가장 좋은 건 대상을 12개 정도로 나눈 뒤에 시로 짓는 거야 라고 말한 것처럼 우선 주제를 잘게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수렴해간다. 그러면 레이저 광선처럼 에너지를 한 점에 집중시킬 수가 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누구나 상당히 괜찮은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것이다. 어려운 기술이 아니어도 좋으니 뭔가 하나에 숙달해보자. 가슴을 펴고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신용을 얻으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그게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도움이 된다. 괴테에 따르면 무언가를 공부할 때 무턱대고 시도한다고 몸에 익지 않는다. 좋아. 이걸 직업으로 삼아야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배우려고 해야 하는 것이다. 이걸 하자라는 마음가짐이 전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예커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처음부터 연극을 만들 생각이었으면 고대사와 근대사가 자기 안에 더 많이 남아있었을 텐데 하가 안타까워한다. 괴테는 항상 배움을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를 풀어서 생각하면 배움으로 작품을 만들거나 일하겠다는 의지가 없이는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몸에 익히는 요령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면 공부할 때의 적극성과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달라진다. 뭔가를 해보려고 보고 듣는 사람은 이걸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걸로 만들 거야. 이런 생각으로 꼭꼭 씹어 먹는다.
자신이 하려는 그 일에 비추어 이해하면 무엇이든 영양분이 될 수가 있다. 스터디 모임이나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도 자신이 직접 뭔가 시급한 과제를 갖고 있지 않으면 배운 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건 말하자면 공부를 위한 공부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공부를 해도 언젠가 결론을 내자 이렇게 느긋하게 임하다 보면 아마 평생 그 공부는 끝나지 않을 것이고 결론도 나지 않을 것이다. 해야 할 과제를 정하면 그에 따라 억지로라도 응용을 해봐야 한다. 일상의 사소한 부분에서 배움을 생활화하라. 예를 들어 나는 요리를 전혀 할 줄 모른다. 외식을 해도 맛있었는지 맛이 없었는지에 대한 감상만이 남는다. 간 부추 볶음은 A라는 식당보다는 B라는 식당이 음식이 맛있다는 정도의 지식은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이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뿐 아니라 입맛이 좋아진 만큼 A라는 식당에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져 오히려 불편하다. 하지만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B라는 가게에 가서 먹었을 때 더 맛있게 간 부추볶음을 만드는 요령을 터득할 수가 있다. 설령 그때까지 간 부추볶음을 먹어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식당에서 먹은 순간 만드는 순서나 양념에 필요한 것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스스로 만들어 먹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먹으니 그 요리의 핵심이 순간에 몸에 배는 것이다. 또 내 경우는 남의 집의 인테리어나 여성의 패션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 딱히 의식해서 보지 않는다. 최근 나는 여배우를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가족들이 어땠어? 라고 물어도 인물에 관해서라면 몰라도 패션에 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일상의 사소한 장면에도 항상 배운 걸 실천적으로 살리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 섹스피어나 모차르트처럼 가장 독창적으로 꼽히는 지성이 기존의 좋은 것을 잘 소화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모차르트로 말하자면 그의 작품 중에는 하이든의 곡과 매우 흡사한 데가 많이 있다. 독창성이란 주관적인 요소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좀 더 강력한 것을 동경하고 크게 영향을 받으라고 괴테는 말한다. 괴테는 독창성이란 단순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우리가 과거의 문화와 지혜를 존중하고 이를 현대적인 맥락에서 재조명함으로써 더 깊고 풍부한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괴테의 경고는 단순한 과거 회귀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통합하여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방향으로의 진정한 창조성의 추구라는 메시지였다. 이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교훈으로
현대인들이 쉽게 잊어버리기 쉬운 가치이기도 하다. 이기는 이론. 이기고 있을 때는 방법을 바꾸지 않는다. 이것이 승부에서 이기는 철칙이다. 여기에 다른 방법을 약간 변형해도 상관없지만 자신의 기본적인 승리 패턴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기고 있을 때 계속 그 방식으로 밀고 가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이기고 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느끼고 스스로 게임을 망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운이 좋을 리가 없어.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을 리가 없어. 이렇게 플레이하기 전부터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계속 이길 수 없다. 나도 운동을 해봐서 잘 알고 있다. 자신의 주특기를 활용하여 이기고 있는데 이대로 통할지 어떨지 불안해진다. 아니면 같은 기술만 쓰다가 지루해져서 이것저것 다른 기술도 쓰다가 자신의 주특기마저 무너진다. 유도의 야마시타가 삿거리로 금메달을 땄을 때는 자연스럽게 안짱다리가 걸리는 느낌이었다. 기술을 걸면 타이밍 좋게 허벅다리가 걸려 상대가 쓰러진다. 물론 그들은 그 밖에도 다양한 기술을 구사할 수 있지만 이기고 있을 때는 주특기로 공격하는 것이 이기는 이론이다. 스스로 질리지 않는 것도 재능이다. 또 괴테는 승부에 나설 때 그 기술로 계속 이길 수 있는지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나는 오랫동안 현장을 경험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연극이든 오페라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분명치 않으면 연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괴테라는 인물의 재미난 점은 연극이나 오페라 등의 원작이나 각본을 쓸 뿐 아니라 실제 지도도에서 극장이 한산하면 매우 책임감을 느꼈다는 점이다. 관객이 적으면 더 이상 상연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엄청난 힘이 낭비되고 있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점 때문에 작가로서 엄청나게 단련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보통은 모처럼 막대한 에너지를 들여서 연습을 해도 2개월에서 3개월, 심하면 몇 주 만에 막을 내리고 다음 공연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괴테의 말에 따르면 어떤 작품이 잘 맞으면 바꿀 필요가 없다. 모든 작품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몇 년이고 똑같이 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만약 그런 장기 흥행의 전망이 없다면 혹은 장기 흥행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연습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즉 성공에 대한 전망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예를 들어 연극. 지붕 위의 바이올린 연주라는 이 연극은 장기 흥행을 기록한 작품이다. 히트를 치면 계속한다. 이 말은 자신이 하는 일에 실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이렇게 집요하게 하는데도 어지간히 질리지 않는구나 싶지만
질리지 않는 것도 재능이다. 기본적으로 20년 동안 같은 연기를 하면 배우는 대사를 틀리지 않는다. 연기도 수백 번 반복해서 안정감이 있다. 배우는 오늘도 똑같구나, 이런 매너리즘에 빠져 관객이 그 안정감을 바란다는 사실을 놓치기 쉬워진다. 그래서 자신에게 실증이 나면 처음 보는 사람, 혹은 반복해서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무엇보다 공연을 오래 할수록 대사 전체를 각 배우가 어떻게 요령 있게 전달하는지 알아서 애드리브가 잘 먹힌다. 관객은 약간의 연기의 변주를 줬을 때 이번에는 여기를 바꿨구나 하고 찾아보는 재미가 있다. 하지만 애드리브 위주의 퍼포먼스는 보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다. 골격 없이 그 자리에 기세로만 연기하면 관객 반응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코어 팬들은 즐길 수 있겠지만 처음 보는 관객에 대한 의식은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다. 금광을 찾으면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예술가뿐 아니라 창조적으로 일하려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만들고자 하는 의식이 강하다. 두 번이나 같은 거라고 발전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굴욕적인 일이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말했으면 한다. 하지만 정말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면 이 힘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를 억누를 필요도 있다. 이것저것 새로운 변화를 보여줘도 반응이 썩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능이 있는 사람일수록 평범하고 항상 똑같은 일을 한다는 말을 듣기가 고통스럽겠지만 비판을 견딜 수 있을 만큼 대담해져야 한다. 끊임없이 새로운 소재에 손을 대다가 모처럼 찾은 큰 금강을 놓치는 사람도 많이 보았다. 반대로 큰 금강을 찾아 철저하게 이곳에서 일하는 유형도 있다. 사실 일할 때는 그 장르를 세세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 응용력도 높다. 어디를 어떻게 바꿔야 새로워지는지 꿰뚫어 보고 있다. 요리의 세계에서도 실력 있는 요리사일수록 기존의 레시피를 약간 변형하여 새로운 요리를 만든다. 맛과 기술을 쏙쏙들이 알고 있어. 여기와 여기를 두세 군데만 바꾸면 충분히 새로운 맛이 난다고. 이렇게 즉석에서 아이디어도 낼 수가 있다. 10개, 20개나 바꾸는 건 아깝다고 여긴다. 전직 장대 높이 뛰기 선수인 스에르게이 부브카는 세계 기록 보유자이다. 부브카는 장대 높이 분야에서 너무나 탁월해서 어떻게 하면 1cm씩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실 한 번에 10cm씩 기록을 다시 쓸 능력이 있었는데도 일부러 1cm씩 점프를 했고 그때마다 세계 기록 갱신 소식을 세상에 알리며 자신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릴 수가 있었다. 인터뷰에서 읽었지만 1cm씩 기록을 늘려가려고 했다고 본인이 말했다. 이는 조금 다르지만 금강을 찾는다는 의미에서는 같다고 생각한다.
본래 일을 할 때는 여기다, 금방이다 싶으면 모든 걸 거기에 쏟아붓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철저하게 하는 것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 금강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다. 이제는 금강을 찾은 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보자.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걸 내놓는 사람을 재능 있는 사람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묘목을 큰 나무로 키우고 많은 열매를 꾸준히 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시무라케는 수십 년 동안 바보영주라는 개그 캐릭터로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 원래 바보영주라는 캐릭터는 그가 발명한 것이 아니었다. 그 캐릭터를 철저하게 해내고 맛깔스럽게 연기하여 자신의 기회로 확립한 사람은 시무라켄 뿐이었다. 지금은 바보영주라고 하면 시무라켄이 연상된다. 전성기는 다시 돌아온다. 잘 나갈 때 실증을 내거나 막 아껴서 새로운 일에 손을 댔다가 신세를 망치지 않게 스스로를 경계해야 한다. 히트치면 계속한다는 괴테의 메시지지만 나는 이것을 변형하여 히트치면 시시한 자존심을 버리고 끝까지 계속하라고 말을 하겠다. 한번 크게 히트치면 절대로 제발로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세상이라는 독자는 몇 년에 한 번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하는 것이다. 모토미야는 화풍도 늘 그대로이다. 주인공의 스타일이나 얼굴 생김새, 입안에 폭포수가 쏟아지듯 절규하는 묘사 등 그 외의 그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만약 그 등장인물들과 비슷한 만화가 있다면 모요미야 만화의 흉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미지가 정착되어 있다. 모토미야에 의하면 금강에 금이 하나도 없던 괴로운 시기도 있었다고 한다. 한 번도 히트 친 적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히트 쳤다고 생각하면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한다. 몇 년에 한 번 엄청나게 큰 물고기 떼가 들어온다고 믿고 그 패턴을 갈고 닦으면 되는 것이다. 그만둘 때의 기준. 괴테는 히트치면 계속하라고 권하면서도 만든 작품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두 말은 절대 모순되지 않는다. 어떤 정점을 보고 나면 물러나는 것이 중요하다. 작품이 성공했을 때 그것을 지속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는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고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성공에 집착하고 그 순간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정체되기 쉽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괴테는 자신의 작품에 만족하는 순간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는 창의적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태도이다.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한 작품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그 작품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 대신 성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괴테의 철학은 이러한 지속적인 자기 혁신과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물러나는 용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잠시 물러서서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면 더 큰 가능성과 기회를 발견할 수가 있다. 이는 단지 창작 활동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다. 벽에 부딪히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 생각해보면 일에는 방해가 따르기 마련이다. 괴테도 방해를 받아 일을 중단한 경험이 있고 그로 인해 집중이 끊어졌다고 말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해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독특한 의견을 밝혔다. 방해의 효용 중 하나는 중단을 통해 업무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나도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다. 예를 들어 중간까지 만든 기획 중 이미 세상에 비슷한 것이 있다고 하자. 한참 고민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발각되면 지금까지의 노력과 시간이 모두 헛수고였다는 생각에 우울해질 것이다. 비즈니스맨이라면 누구나 이런 문제를 겪었을 것이다. 나 역시 수백 가지의 다양한 문제를 겪으며 씁쓸한 경험을 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기획을 포기하면 정말 헛수고가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나는 지금까지 벽에 부딪혀서 그대로 끝낸 적이 별로 없다. 라이벌이나 경쟁자와 차별할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며 철저하게 고민하다 보면 새로운 길이 보일 때가 많았다. 왜 그럴까?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면 이해가 깊어진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대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겨난다. 현실의 장애가 자극이 되어 뇌가 온전히 가동하고 결국 극적인 변화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업무상 일어난 방해는 더 높은 차원으로 가는 원동력이라 할 수가 있다. 정반합의 변증법처럼 말이다. 방해를 방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기회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가 있다. 일에는 방해가 있기 마련이고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된다. 흔히 운동선수들이 하는 말인데 연습으로는 기록을 깰 수 없다. 극한 상황에서 발휘되는 계력까지는 아니지만 실전이 아니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모양이다. 뇌와 근육은 평소에 적당히 게으름을 피운다. 하지만 뭔가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면 그것을 극복하려고 단숨에 일을 시작한다. 그와 비슷한 것인지도 모른다. 또한 기량을 발휘한다는 의미에서는 컨디션이 좋을 때보다 좋지 않을 때 결과가 오히려 좋은 경우도 있다. 야구의 투수도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을 때 완방할 수 있다고 들었다. 몸의 일부가 아프면 감각이 예민해지고 플레이도 섬세해진다.
결과적으로 공을 신중하게 던지게 된다. 어찌 보면 장애는 의식을 명료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이디어를 잠재운다. 좋은 방해와 무의미한 방해. 물론 나는 어떤 방해라도 긍정하라고 말할 생각은 없다. 사법시험을 보거나 MBA를 따는 등 방해 요소를 온전히 제거하고 삶을 완벽하게 단면화하고 집중을 해야 목표를 더 빨리 달성할 수 있다. 나도 방해를 받으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다. 대학원 시절에는 10시간 이상 남의 방해를 받지 않아야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따라서 초인적인 힘이 없는 평범한 방해를 성가셔하는 건 이해할 수가 있다. 소설가나 화가 같은 작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외국에 가서 고독하게 일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일이란 인간이 만들어내는 방해를 포함한 인간의 인연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는 복합적인 산물이다. 어떤 일을 할 때 방해가 되던 사람과 어떤 일도 하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에서 오락 친구나 낚시 친구로 발전하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과 놀면서 일 이야기도 하고 끊을 수 없는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면 그곳이 일의 모체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일반적인 일은 거의 흐름 속에 나타난다. 방해로 생겨나는 그러한 것들을 전부 끊어버리면 정체되는 경우도 있다. 또 나는 아이를 갖기 전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시끄러워서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가 생기면서 나는 훨씬 더 일을 많이 하게 되었다. 지금은 아이는 물론이고 온갖 방해를 받지만 그때의 나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한다. 물론 예를 들어 전체 업무 시간 중 두어 시간은 혼자 작업장에서 틀어박혀 문을 열지 않거나 전화도 받지 않는 폐쇄적인 방식이 좋다고 생각한다. 일에서 납기 개념을 도입하라. 방해라는 위협에 대항하는 방법은 하는 일에 납기를 부과하는 것이다. 가능하면 빠르게 기한을 앞당긴다. 특히 집중력이 끊이지 않게 시간을 짧게 잡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시간이 길수록 방해가 들어올 확률이 높아진다. 일을 미뤄서 잘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사실 상대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로 방해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새로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그 일에 흥미를 잃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내버려 두어도 하게 된다. 마음은 하고 싶은 일을 우선시하기 쉽다.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해치우려고 한다. 하지만 어떤 기획을 어중간하게 남겨둔 채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끝났을 때 이미 전에 기획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보통이다. 즉,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재빨리 끝내는 게 최선이다. 계획을 세웠을 때가 가장 흥이 날 때이다.
그때가령 앞으로 3개월 안에 만들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다. 어느 업계나 납기를 지키는 업체는 신용도가 높아 귀한 대접을 받는다. 나도 납기의 개념을 도입하고 나서 일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내 일로 따지면 마감이 그것이다. 납기를 지키는 것을 습관화한 덕분에 능력도 상당히 키웠다. 나 자신을 갱신해 나가는 것.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곧 모든 것은 과거가 되어 회고록을 쓸 수밖에 없게 된다고 여긴다. 젊은 시절에는 기운이 넘쳐 평범하게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지만 나이 들어 에너지가 떨어지면 회고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사랑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일을 하고 자신을 갱신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 이는 은거라는 개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하다. 세상에서는 아직도 돈을 어느 정도 모으면 재빨리 사업에서 손을 떼고 제2의 인생을 즐기는 기풍이 살아있다. 그런데 일본인은 평생 현역, 몸을 움직이는 동안은 계속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한 것 같다. 그러나 과거에는 일본에도 젊은 은거라는 개념이나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성인이자 측량가인 이노 다다타카는 젊은 시절 양자로 들어간 집안의 가업을 번창시킨 뒤 은거에 들어갔다. 그리고 은거하면서 지도 제작을 업으로 삼았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 덕분에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었다. 아주 충실한 은거 생활을 보낸 것이다. 또 에도 시대의 상인은 40살쯤이 되면 가게를 물려주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여생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금은 회사를 그만두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남성이 많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당시에는 비즈니스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더 일반적이었다. 물론 나도 취미가 적은 편이라 일이 없어지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다. 그럴 때 새로운 일에 도전해도 좋을 것이다. 또 사람은 나이가 들면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나이가 50을 넘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50살부터의 인생은 꽤 길다. 인생 이모작도 가능하다. 그런데 남은 시간을 회고록을 쓰는 데만 허비한다면 그 인생은 괴테의 말대로 너무나 슬프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